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30부 어쨌든 사화 김여살이면 몰라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조광조가 결국에는 사약을 먹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뭐 한 번 가지고 안 돼가지고 두 번 먹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죠. 그때 당시 이제 사약 제조 기술이 사실 뭐 이제 사람을 즉사시킬 정도의 맹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을 했다가 후기로 가면 이제 그냥 한 방에 가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조광조. 우리가 조광조라고 하면은 대단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의 인물 중에서 이미지상으로 이제 겹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로베스피에르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조광조도 그렇고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진짜 과격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실 그 김여사님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과격파였고 그 김여사님 안에서 조광조는 그나마 온건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록의 기록에도 조광조가 동료들의 그런 이제 과격한 주장을 중간에 이제 제동을 걸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알고 보면 조광조는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 대단히 충실하고 있는 살짝 좀 이제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건 맞기는 맞아요. 뭐든지 다 상대적이니까요. 남권이라든가 정강필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대단히 좀 이제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뭔가 좀 급진적이고 그렇긴 한데 그런 내에서는 그 정도면 사실 좀 온건한 편이었어요. 실제 성품도 온화한 편이었는데 하인들이나 이제 천민들한테까지도 대단히 좀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대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재라고 하면은 서자나 천민도 등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조광조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대식 3인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수양을 쌓으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야 신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저 천민들까지 다 모두가 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자가 돼가지고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 그게 바로 이제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대동사회죠. 애초에 그거를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광조가 기존에 있었던 구세력들, 훈구파 세력들하고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대립도 하고 또 중종이 꺼려하는 정책들도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조광조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은 상하 간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이것도 위와 아래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의 바람은 뭐였냐면은 왕이었던 중종 그리고 훈구 대신들 일반 백성 천민 노비의 일까지 다 같이 군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대동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광조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는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채찍질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급진적인 기업들을 밀어붙였던 것 같기는 해요. 조광조가 착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왕께서 결국에는 성인 군자가 되실 것이고 왕이 그렇게 이제 군자가 돼서 먼저 본을 보이면은 기존에 있는 훈구 대신들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소학이 보급되고 계속 이런 교육들이 진행된다면은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노비들의 일까지 다 같이 이제 군자가 되는 세상이 언젠가 오지 않겠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또 이상주의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조광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결국 이제 김여사를 통해서 제거를 당하게 되고요. 당시 중종은 정말 참 야박하게도 꼴랑 쪽지 한 장 딱 보내고서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조광조를 총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돌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조광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했고
나라를 내 집까지 근심했네. 하얀 해가 아래 세상을 굽어보니 붉은 충정을 밝게 비추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충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는 정말 왕을 끝까지 사모하고 진정으로 이제 받들어 모시려고 군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시로서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생각을 또 남겼던 거죠. 자, 그리고 조광조는 이제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은 관을 얇게 만들라는 거예요. 두껍게 만들지 말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먼 길 가기가 힘드니까 가볍게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끝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는 향년 38세. 그리고 사실 개혁가의 길을 걸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조광조가 이렇게 세상을 떴던 기묘사화, 사화죠. 어쨌든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조광조의 동료들은 어떻게 됐냐? 사실 조광조 동료들 중에서 강경파들은 요 사람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김식이 있었습니다. 김식 같은 경우는 유배에 처해졌었는데, 유배를 가던 도중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심정, 남권 일파의 모함이었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께서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셨을 리가 없다.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저 남권 심정 이런 놈들 때문이다. 사실은 진짜는 원래 왕이 문제였는데 그만큼 이제 조광조 일파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었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정말 괴로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김식이 유배지를 탈출을 합니다. 아마 본인 생각에는 중정 반정처럼 뭔가 거사를 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객을 써가지고 남권 일파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편, 자기 라인을 이제 따르고 있는 고을들이 있으니까 그 고을들 수령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군사 몇백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이제 거사를 해보자라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김식은 탈출을 한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유배지를 탈출한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수배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미 김여살인들이 몰락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라인을 탔던 수령들도 다 이제 등을 돌리고 태세를 전환한 지 오래죠. 자, 결국 김식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하다하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 거창의 지역에서 이제 응거를 하던 도중에 김식이 여기서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향년 40세였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뭐 이제 38세, 40세가 마냥 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조정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피들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강경파 중에 하나였던 바로 박상. 이 박상도 대표적인 강경파였는데 이 박상 같은 경우 대선과 형조판서를 거치면서 너무 지나치게 원칙주의 고집하는 바람에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 피보기도 했었어요. 실제 강경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외국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진짜 강경파는 마라라든가 인민의 적에게 줄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게 이제 마라가 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지스트라든가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은 마라, 생지스트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알고 보면 초강경파들이었고 로베스피에르는 그냥 그거보단 그래도 좀 온건파였어요. 물론 당통보다는 강경파였다고는 하지만 조광조 포지션은 딱 이제 로베스피에르처럼 그 그룹 내에서는 비교적 이제 괜찮은 온건파였고 진짜 강경파는 이제 김식이랑 박상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박상 같은 경우는 유배에 처해졌다가 결국 2년 후에 교형을 당하면서 향년 36세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광조 그룹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기준. 기준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명성이 거의 뭐 조광조에 준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기준도 교형에 처해지게 되면서 유배 갔다 교형에 처해지면서 향년 30세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조광조 일파로 분류됐던 안당, 정승의 반열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이 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당하고 고신을 뺏기고 사실상 이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과거 급제를 했지만 취소를 당했던 안당의 아들 그 안처겸이 결국에는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거사를 일으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눈치를 챈 아버지 안당이 야단을 쳐요. 지금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 아니야. 애꿎은 목숨만 이거 날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명이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강제로 아들을 갖다가 잡아 끌고 고향으로 그냥 낙향을 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조용히 끝나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모의를 했던 거는 사실이니까요. 사실 반역죄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의만 해도 이거는 진짜 아장나는 중죄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때 같이 모의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안척염의 이종 조카였던 송사련이 결국 이제 그간의 일들을 고에 바치게 됩니다. 안척염이 사실은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라고 역모를 고에 바쳐요, 이거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옥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옥사로 인해서 안척염을 비롯했던 20여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안당도 결국에는 이제 아들의 잘못된 제자가 이럴 경우에는 교행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척염하고 같이 이제 모의를 했다라고, 안척염이 또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메모를 해둔 사람이 있는데, 나와 같이 뜻을 함께 할 사람들 리스트, 그런 이제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가 또 이제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와 그의 동지들이었던 김여사님들은 싹 다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김효사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살인이 몰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화라고 부를 법한 사건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보통 교과서적인 통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훈구대 살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왕이 친위 쿠데타에 거의 가까운 사건이었고, 그동안 이제 조광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총애를 하던 중종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장검의 밤을 일으키는 바람에 살인들이 몰락을 하는, 이 김여살인들이 대거 몰락을 하는 사건이 바로 김여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중종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왜 중종은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가? 김여사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중종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고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